안녕하세요. 오늘 1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번 모집단 X가 정규분포를 따르거나 표본 크기 N이 큰 경우 모평균 뮤에 대한 가설 검정 여기부터 할 차례죠. 자, 다시 말해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의 제일 기본적인 케이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모평균 뮤에 대한 얘기요. 거기에서 제일 기본적인 케이스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가 알려진 경우, 실제로는 그런 경우 거의 없죠. 왜냐하면 뮤를 모르는데 시그마가 알려진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가설 검정 개념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그마가 알려진 경우만 이제 다룰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뮤를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표본 평균 X바를 사용하는데 X바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만 우리가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언제냐?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가 언제냐? 모집단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거나 혹은 모집단 X가 정규 분포를 안 따른다면 표본 크기 N우가 30 이상인 경우죠. 왜요? 30 이상이 되면 표본 크기가 30 이상이 되면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X바의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경우만 다루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평균 뮤에 대한 가설 검정인데요. 시그마가 알려진 제일 기본적인 경우를 다룰 거고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거나 혹은 안 따른다면 그렇다면 표본 크기 N우가 30 이상인 경우 그때 왜요? 그때는 X바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 분포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우만 다룰 거예요. 자, 가설검정 단원으로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타났죠. 한번 그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요. 자, 가설은 항상 모수 갖고 쓰는 거예요. 뮤 가지고 쓰는 거지. X바 갖고 쓰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뮤 갖고 쓰는데 가설이 두 가지죠. 기무가설하고 대립가설. 그래서 우리가 밝혀내고자 하는 가설이 대립가설. 그죠? 대립가설. 그래서 H1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갖다는 이제 재판의 경우에 빗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무가설은 이때 피고는 무죄다. 그다음 대립가설은 피고는 유죄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유죄인 피고를 검사가 기소함으로써 유죄일 거라고 생각되는 피고를 기소함으로써 이제 재판이 성립되니까 이제 대립가설 때문에 항상 재판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립가설 때문에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동기가 되는 가설, 목적 가설이라고도 하죠. 자, 이때 두 가지 종류의 오류가 있었죠.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그렇죠? 그래서 제1종 오류는 기무가설이 옳은데 대립가설이 옳다라고 결정하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그런 오류. 제2종 오류는 대립가설이 옳은데 우리가 기무가설이 옳다고 결정을 내리는 오류. 그래서 알파 오류, 베타 오류 뭐 이런 용어를 쓰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오류를 이제 최대한 줄이면 좋은데 둘 다 제로로 만들 수는 없어요. 확률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검정 방법을 택하냐면 제1종 오류의 확률은 최대한 줄이고 이제 그 안에서 제2종 오류의 확률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검정 방법을 택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제1종 오류의 최대 허용 한계 이거를 알파로 우리가 이제 제1종 오류하고 똑같은 표기를 쓰죠. 알파로 표기하고 이거를 이제 10%, 5%, 1%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가운데 있는 0.05, 5%짜리 유의, 이거를 갖다 이제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한 개를 딱 만들어 놓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가설 검정하기 전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유의 수준을 5%로 하겠다. 이러고 이제 검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수준을 정해 놓는 거예요. 난 이 이상은 안 범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상태에서 제2종 오류의 확률이 최대한 작게 되는 그런 검정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검정 방법은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용어가 검정력이라는 용어가 있었죠. 자, 검정력은 1-제2종 오류의 확률 베타를 뺀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대립가설이 맞을 때 그거를 밝혀내는, 다시 말해서 그걸 옳다고 할 확률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굉장히 큰 값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어떤 검정 방법이 이 검정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이제 그 검정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검정력이 좋은 검정 방법을. 그래서 이런 거를 좋은 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스트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연습을, 검정에 대한 대립가설, 규모가설을 만드는 연습을 했는데, 그런 검정의 종류로 3가지를 봤었어요. 왼쪽 꼬리 검정, 오른쪽 꼬리 검정, 양쪽 꼬리 검정. 우리는 이 3가지만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순전히 대립가설 H1의 형태죠. H1의 형태. 그래서 왼쪽 꼬리 검정은 이런 식으로 왼쪽에는 모수 뮤를 쓰고요. 이게 작다 쪽, 왼쪽으로 가는 거죠. 작다, 이런 부등호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크다. 양쪽 꼬리는 아니다. 크거나 작다. 그래서 양쪽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립가설은 이 3가지만 사용합니다. 왼쪽 꼬리 검정, 오른쪽 꼬리 검정, 양쪽 꼬리 검정. 그래서 요거는 특색이 뭐예요? 대립가설은 이퀄이 안 들어가요. 이퀄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규모가설에만 이퀄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기 대립가설에 이퀄을 넣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다 쪽, 이거는 크다 쪽, 이거는 아니다 쪽,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왼쪽 꼬리, 두 번째가 오른쪽 꼬리, 세 번째는 양쪽 꼬리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한번 이제 4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기로 하죠. 모평균 뮤에 대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우리는 검정 통계량을 사용한다. 검정 통계량을 사용한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실내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추정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는 이제 검정 통계량이라는 용어를 썼네요. 우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계량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면, 표본 크기 n이 큰 경우, 30 이상인 경우 우리는 검정 통계량 x바의 분포로 정규분포를 사용할 수 있다. 그죠? x바의 분포.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뮤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x바예요. x바. 그래서 뮤를 추측할 때는 항상 x바가 이제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예제 2번을 같이 한번 보죠. X를 나이가 든 양치기에게 로지의 휴식기 심박동수라 하자. 과거 경험으로부터 수의사는 X가 시그마가 1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시그마가 알려졌고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네요. 수의사는 같은 종류의 개의 평균 심박동수가 뮤가 115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 6주 동안
로지의 심박동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표본은 6개고요. 이게 93, 109, 110, 89, 112, 117. 이때 이 값의 6개 값의 표본 평균은 105가 되네요. 자, 그래서 105는 평균 115보다는 상당히 작죠. 그래서 수의사는 로지의 심박동수가 느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였다. 자료가 이러한 정황을 나타내는가? 자, 이게 이제 가설 검정이죠. 자, 이제 수의사의 생각이 뭐냐면 이 표본 이 이제 조사한 데이터의 평균이 105인 거라. 이 로지라는 게 그래가지고 평균이 115인데 이거보다 훨씬 적게 나와서 혹시 느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설로 옮긴 거죠. 자, 어떻게 됐어요? 이 로지계에 지금 이제 6개밖에 데이터를 안 구했지만 무지 많이 만약 측정을 했다면 그때의 진짜 평균 요게 115보다 작은 게 아닐까 왼쪽 꼬리 검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심박동수가 작다는 거는 느리다는 거는 작은 거죠. 작은 거. 그래서 작은 게 아닐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상반되는 귀무가설은 아니다. 작지 않다. 그거 같거나 크다. 근데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냥 이퀄로 써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작다는 대립가설을 반박하는 거를 반박하는데 크다까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할 거다. 이제 그 정도죠. 맥시멈이 우리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귀무가설을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귀무가설을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꼭 이렇게 여서상 형태로 쓰려면 이거를 이게 115로 쓰고 이거를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이게 이제 더 선호가 되는 거죠.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죠. 이게 이쪽이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가설이에요. 자, 그렇지만 오른쪽처럼 써도 틀렸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관측된 표본 자료가 귀무가설에 잘 맞는가? 이거는 귀무가설하에서 그러면 이 관측된 이 표본 자료가 이 귀무가설에 잘 맞아 들어가나?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귀무가설 하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말이에요. 귀무가설 하에서 이런 데이터가 충분히 나올 법한가? 이제 그런 거. 다시 말해서 빈번하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가? 또 다른 말로 확률이 큰가? 이런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큰가? 이런 거. 자, 다시 귀무가설 하에서 자료에서 구한 요거와 같이 이게 이제 우리가 작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값들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 이게 이제 관측된 표본 자료가 귀무가설에 잘 맞아 들어가는가 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귀무가설일 때 요거의 확률을 구해보자. 105 이하일 확률. 이렇게 작은 값 105 이하일 확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문제가 이 가설하에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문제는 요걸로 얘기가 이제 다 되는 거죠. 이렇게 X바가 105 이하일 확률이 얼마인가? 그런데 언제 뮤가 이 귀무가설 하에서 귀무가설 상태에서 뮤가 115일 때 자, 뮤가 115일 때 모집 단위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 분포를 따르므로 우리가 12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12. 그러므로 x바의 분포는 평균이 뮤고 표준 편차가 얼마냐면 표준 편차를 우리가 이제 x바의 표준 편차 이렇게 쓰죠.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이게 6개니까 루트 6분의 여기 12 루트 6분의 여기 12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정규분포를 따낸다. 모집단위 정규분포면 X바도 정확히 정규분포. 자, 규무가설하에서 뮤가 115니까 그러니까 어떻다? X바의 분포는 우리가 이제 쓴다면 X바의 분포는 평균이 뮤 X바. 이거는 항상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고요. 이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이걸 표준 오차라고도 하죠. 이거는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루트 6분의 12.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평균이 115, 표준 편차는 루트 6분의 12.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요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확률. 자, 여기는 probability x바가 여기는 equal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요. 왜냐하면 정규 분포는 equal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항포를 정규 분포로 건사할 때 그때 이제 이항포 확률에서는 equal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커요. 그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자 이게 정규분포니까 x바가 정규분포니까 표준화를 해야지 확률 구하죠. 자, 표준화. 그러면 x바 빼기 뮤가 115. 그 다음 표준 편차는 루트 6분의 15, 12, 12죠. 이렇게 하면 105도 똑같이 105도 115 빼고 여기다 루트 6 이렇게 해서 왼쪽은 이제 표준화했으니까 Z가 되고 오른쪽의 값을 계산하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2.04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표 찾아갖고 (2.04니까) 여기죠. 여기 이하의 확률. 여기 2.04. 자, 그 Z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마이너스 2.04 찾으시면 이게 이제 여기 책처럼 여기 처럼 0.0207 굉장히 작은 값이죠. 굉장히 작은 값이네요. 2%. 자, 그러니까 로즈의 평균 심박동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나? 만약 규무가설이 옳다면 이런 105와 같이 이 데이터의 평균처럼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은 2%로 굉장히 작다. 여기 2%로 상당히 작다. 100에 2번 정도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규무가설이 오를 때 이런 데이터 값들이 나올 확률이 적어요. 나올 가능성이 적어요. 그러면은 이 값이 근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규무가설이 옳다는 얘기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규무가설이 아마도 옳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가 오를 것이다? 대립가설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규무가설보다는 대립가설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쪽이 더 타당할 것 같으니까요. 이게 이제 가설검정이에요. 자, 이런 방법을 합니다. 자, 2번은 요게 거짓이고 요게 참이라는 규무가설이 거짓이고 대립가설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인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가설검정이나 신뢰구간은 100%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오류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죠. 추측. 그러지 절대로 확실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냥 타당한 추측을 한 것이다. 우린 추측입니다. 추측. 추정도 그렇고 가설검정도 그렇고 추측이죠. 그러죠?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뭘 증명하거나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100%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제대로 알으셔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유의 확률, p-value라는 게 또 새로 소개가 되네요. 유의 확률, p-값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유의 확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영어로 significant probability. 확률이에요. 이거는 확률.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저 앞에서 유의 수준이라는 걸 얘기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한계값을 미리 정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지금 유의 확률은 그때도 유의 수준, 여기는 유의 확률, 근데 여기는 확률이란 말이 붙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통계량을 갖고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확률이에요. 자, H0가 참인 경우에 검정 통계량이 관측된 검정 통계량 값보다 대립가설 방향으로 더 극단적인 값을 가질 확률이다. P값이 작을수록 규모가설 H가 아니라는 확신이 커진다. 우리는 P값을 지정한 유의 수준 알파와 비교하여 P값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으면 H0를 기각한다. 이게 이제 뭔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한 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규모가설, 대립가설을 이렇게 정해놓고요. 그때 이제 관측값이 데이터 값이 105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가 105가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우리가 특히 규모가설에 비해서 이 105가 작아요. 그러니까 규모가설이 사실이라면 이게 이제 항상 규모가설이 기준이니까요. 규모가설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작은 값, 우리가 생각할 때 규모가설보다 굉장히 작거든요. 대립가설 쪽이죠. 대립가설 쪽. 그러니까 이렇게 대립가설 방향, 이렇게 작은 값, 105보다 큰 값이라고 안 하고 대립가설 방향, 105보다 작은 값, 105 이하인 값이 규모가설 하에서 얼마나 자주 나타나나. 이게 바로 P값이에요. 그러니까 대립가설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죠. 대립가설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효확률 구할 때는 이 대립가설의 부등호 요거하고 같은 방향을 사용합니다. 항상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립가설 방향으로 더 극단적인 값들이 나올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유효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렇게 구해가지고 이 P값이 이게 P값이거든요. 요게 P값이에요. 네, 이렇게 P값이 작은 값이 나오면 이제 규모가설을 의심하는 거죠. 규모가설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규모가설이 사실일 때, 규모가설이 맞다고 할 때 우리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거든요. 근데 가능성이 적다. 그러면 이제 규모가설을 우리가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립가설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값이 이제 작다. 얼마나 작아야 되냐. 그 기준. 그게 이제 바로 여기에서 알파, 유의 수준하고 비교를 합니다. 유의 수준은 이제 가설 검정하기 전에 처음에 우리가 세워놓는 거잖아요. 한계 값을.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작으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작은 거죠. 굉장히 작은 거죠. 왜냐하면 유의 수준이 우리가 보통 5% 쓰고 작게는 1%, 더 많게는 10% 이렇게 작은 값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작으면 그러면 우리가 규모가설을 의심한다. 내가 규모가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립가설을 받아들인다. 그게 이제 그 용어가 H0를 기각한다. 이렇게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H0를 기각한다는 말은 대립가설을 받아들인다. 그렇죠? 대립가설. 그래서 P값이 작을수록
귀무가설이 아니라는 확신이 커지고요. P값이 유의수준 알파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보다 이제 더 작으면, 그러면 우리가 대립가설을 받아들인다.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용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유의 확률이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는. 자, 어떻게 해요? H가 참인 경우에 아까 검정 통계량 X바가 우리 데이터의 값 105보다 작을 확률. 작은 확률은 그 작은 쪽은 대립가설 방향이에요. 그 방향으로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값이 작으면 귀무가설이 맞을 때 확률이기 때문에 이제 귀무가설을 의심하게 된다. 그래서 H0가 아니라는 확신이 커지고, 따라서 이 P값이 이제 작아야 되는데 얼마나 작아야 되냐? 유의수준 알파보다 같거나 작으면 우리가 이런 대립가설을 옳다고,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옳다고 한 결론을 내린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죠? 이렇게. 자, 여기에 이제 P값 계산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검정에 따라서 왼쪽 꼬리 검정, 오른쪽 꼬리 검정, 양쪽 꼬리 검정, 세 가지 검정에 따라서 P값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왼쪽 꼬리 검정은 이렇게 가설이 왼쪽 방향이래, 부등호가 왼쪽 방향이랬죠. 모수가 있고 모수가 어떤 값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수가 왼쪽이고요. 자, 작다. 그럴 때는 왼쪽의 확률, 대립가설 방향이니까 이런 왼쪽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어떤 값보다 작을 확률이냐면, 우리가 이제 표준정규분포 표 가지고 이제 구할 거니까요. 이때 x바를 표준화한 값, x바를 표준화한 값, 그래서 gx바, x바를 표준화한 값이죠. 여기서 gx바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어떻게 계산해요? x바에서 여기 평균 뮤 x바를 빼고, 이게 규모가설이 사실일 때, 그 다음에 표준 편차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gx바가 나오죠. 자, 그거보다 왼쪽의 확률을 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P값은 이런 식으로 왼쪽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G값 구한 거보다 이하의 확률, 우리 구한 거보다 이하의 확률. 그 다음에 오른쪽 꼬리 검정은 우리가 이제 대립가설이 이렇게 크다 쪽으로 돼 있고요. 크다 쪽이니까 우리가 P-밸류 구하는 거, P값 구하는 게 오른쪽의 영역을 구하는 거죠. 오른쪽의 영역. 우리 G값 X바를 이렇게 표준화한 거, 요거보다 오른쪽의 확률, 요거 계산한 것에 오른쪽의 확률을 계산하면 돼요. 오른쪽의 확률. 그 다음에 이제 양쪽 꼬리 검정에서는 작은 쪽, 큰 쪽을 우리가 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작은 쪽. 이거는 뮤가 K보다 작거나 뮤가 K보다 크거나 양쪽을 다 생각해야 되니까 이 값을 갖고 양쪽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플러스 값, 이쪽은 마이너스 값,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을 다 생각해서 요 확률하고 요 확률을 합하는 거죠. 이거는 양쪽이 좌우 대칭이니까 2배를 우리가 하면 돼요. 2배를 구해갖고 2배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양쪽 꼬리 검정. 다시 말해서 왼쪽 꼬리 검정은 왼쪽의 확률, 오른쪽 꼬리 검정은 오른쪽의 확률, 양쪽 꼬리 검정은 그 똑같은 걸 계산해가지고 이게 2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2배. 자, 이래서 P값은 이렇게 2배를 시켜버리는 거고, 여기는 이건 큰 쪽 계산하는 거죠. 큰 쪽 계산. 자, 한번 우리가 연습 문제 갖고 한번 해보죠. 자, 301쪽 얘기네요. 301쪽. 유도된 연습 문제 2번. 자, 유도된 연습 문제 1을 다시 고려한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양측 검정이네요. 뮤가 6이 아니다. 이건 6이다. 이렇게.
자, 1% 유의 수준을 요구한다고 가정하시오. 그러니까 유의 수준은 미리 정하는 거니까요. 알파가 0.01이네요. 그죠? 알파는 0.01. 자, 제1종 오류를 설명하시오. 제1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맞는데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거죠. 기각하는 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다른 거를 채택하는 거죠. 자, 귀무가설이 맞는데 이게 맞는데 이거를 기각하는 이 가설을 기각하고 6이 아니다라고 결과를 내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생산 조정에 조정과 지연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6.0이 아니니까 이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뭔가 이게 공장에서 여러 가지 그 조정 내지는 지연을 할 것이다. 그래서 1% 유의 수준이란 이 오류의 확률을 최대 1%까지 허용하겠다고 미리 정하는 거다. 유의 수준은 미리 정하는 거예요. 가설 검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런 제1종 오류 이게 맞는데 규모가설이 맞는데 요거를 채택하는 그런 오류를 1%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 이런 가설 검정을 유의 수준 1%짜리를 써서 100번 가설 검정을 한다면 그 중에 대략 한 번, 왜냐하면 퍼센트를 얘기하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는 무한히 많이 했을 때 정확하게 1%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만 하면 없을 수도 있죠. 혹은 막 2개가 나타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무한히 많이가 아니니까 겨우 100번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대략, 그래서 대략이란 말을 써요. 100번에 대략 한 번 정도 이런 제1종 오류를 범하는 그런 가설 검정이다. 그런 검정이다. 라는 게 유의 수준 1% 검정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거죠. 그죠? 최대 1%. 그 다음 제2종 오류를 설명하시오. 제2종 오류는 뭐예요? 대립가설이 맞는데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거죠. 제2종 오류는 요게 대립가설이 맞는데 이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고 귀무가설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발견을 못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산품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생산 과정이 조정되어야 하는데 조정되지 못하고 규격 미달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2종 오류죠. 제2종 오류도 상당히 중요한 오류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보다는 제1종 오류를 우리가 이제 더 낮추는 그런 검정 방법을 우리가 이제 채택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검정에 3가지 검정에 대한 픽과 구하는 거를 연습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예제를 가지고 요걸 한번 P값을 구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유의 수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100번 정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5% 유의 수준이다. 그러면 5% 유의 수준짜리 검정을 대략 100번 정도 하면 5번 정도는 그러니까 100번 정도 해서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했다. 대립가설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중에 5% 정도는 대략 5% 정도는 엉터리로 대립가설을 받아들인 거죠. 귀무가설이 옳은데 대립가설을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1종 오류를 범한 거죠. 이제 그런 것을 1%, 5%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신뢰 수준도 내용이 아주 비슷했죠. 우리가 95% 신뢰 수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95% 신뢰 수준을 대략 우리가 100% 95% 신뢰 수준을 사용한 신뢰 구간을 우리가 대략 100개 정도 우리가 만들어냈다면 그 중에 5% 정도는
엉터리 신뢰 구간이었죠. 그러니까 참값이 그 구간 내에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95% 신뢰 구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5% 유의 수준은 그러니까 가설 검정에서 우리가 귀무 가설을 기각하는 그래서 대립 가설을 채택하는 그런 5% 유의 수준 검정을 우리가 한 100번 정도 했다면 그 100개 중에서 5개는 엉터리로 귀무 가설을 기각한 거다. 제1종 오류를 범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5% 유의 수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혼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냐면 가설 검정에서 신뢰 수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구간 추정 신뢰 구간 구할 때 유의 수준이라는 용어를 쓰면 이거는 뒤바뀐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우리가 구간 추정에서는 반드시 신뢰 수준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고 이런 가설 검정에서는 반드시 유의 수준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두 개를 혼동해서 쓰시면 안 돼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혼동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마치겠습니다.